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퐁당퐁당 쉬었다 일했다 하는 10월 초 가을 하늘 굉장히 파랗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정수 박사가 비코너 11시 40분에 나오셔서요, AI 시대에서 테슬라 지금 계속 부진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주실 테니까, 강정수 박사가 제일 유명한 테슬라 분석가이신 분 아시죠?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정책이 경제다 시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김준일 평론가님 요즘 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리고 계신데, 아니에요. 왜 주가를 올립니까? 또 말씀하셨던 예언대로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세트로 표결한다고 기사가 아침에 나왔던데. 예, 뭐 표결하는데 뭐 안 될 것 같아요. 통과는 네. 안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제 그때 한동훈계가 위축돼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과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성할 명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도 분석 잘 해주셨으니까 월요일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 분석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장성철 소장님하고 나와주셔서 말씀 주실 텐데, 오늘은 정책이 경제다 시간이니까 정책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픽을 하나씩 해달라고, 지금 제일 눈에 띄는 정책 픽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영부인법이 뭡니까? 예. TV에 눈길이 딱 가더라고요. 뭐 제목은 허은하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명시한 김건희법 제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법 제정하자,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법 아니면 영부인법 뭐 이렇게도 불려요.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건희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는, 예를 들면은 청탁금지법을 김영란법 하듯이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건데, 다만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러놔가지고 이미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개식용 금지법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 발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님의 마수가 민주당까지 가서 개식용 금지법 발의까지 지시할 정도로? 뭐 그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뭐 개별 의원들이 또 그런 판단을 하니까 뭐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뒤에 가서 또 영부인법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된 거죠.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사회 이슈화 시켜가지고 어쨌든 통과되는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입에 붙으면은 나중에 개식용 금지법이 김건희법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법이 김건희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다들 김건희 여사한테 여당 쪽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명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맥락은 다르죠. 어쨌든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게 나온 맥락은 뭐 이제 조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들 자체 하나하나가 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저렇게 행사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적으로 아예 시비가 있는 공천 개입 뭐 이런 것부터 있고, 또 저번에 사진도 나왔죠. 마포대교 가가지고 뭔가 지시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맞는 거냐 끊임없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 전에 어떤 영부인들 대통령 배우자는 실은 이순자 빼놓고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된 사람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참에 그런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 제안인데,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모델은 미국입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한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배우자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돈 예산 들어가는 것도 정확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 배치가 되고 어떤 거를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이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감시를 하겠다라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처럼 간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공직자예요. 준공직자, 사실상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어떻게 이제 이게 실제 아직 발의가 된 건 아니니까 이제 과거에 논의됐던 것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사례를 이제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퍼스트 레이디가 공직자입니다. 네, 퍼스트 레이디가 공직자고요.
1978년에 미국 영반법에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 배우자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미국도 70년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93년에는 소송이 있었는데 빌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 똑똑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송에서 퍼스트 레이디는 정규직 연방 직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그거 앞에서 78년에 있었던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여사님 오피스가 따로 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 지금 X가 된 트위터에 그 미국의 퍼스트 레이더는 공식 계정이 있고 인증 마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받았어요. 근데 외교부에서 그거 받았는데 왜 외교부가 그걸 하고 있냐 막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외교부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 여사 쪽에서 사실상 요청이 왔고 그래서 외교부 직원이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트위터에서 난색을 표한 게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고 오피스도 있고 이 사람은 공직자니까 누가 들어오든 퍼스트 레이디가 들어오든 정권이 바뀌든 이 사람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정을 준 건데 니네 영부인은 그런 게 없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설득을 외교부에서 한 게 뭐냐면은 자, 이 개정 김건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음 퍼스트 레이디 오면은 우리 물려줄 거야. 이렇게 외교부에서 설득을 했대요. 이건 기사로 난 건 아니에요. 제가 취재 외교부에 뭐 단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받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문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프랑스도 한번 똑같이 지금의 마크론 대통령이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 국민 청원 30만 명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뭔데?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누구였죠? 브리지트 마크롱.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탐탁치 않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산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서관을 2명을 뭐 배정한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사실은 이거는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결국은 국민 정서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강력하게 이게 사실은 권한을 주는 거지만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다 공식 일정으로 돼서 기록에 남고 하는 공개를 거죠.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배우자가 뭐 하는지 그거는 임의잖아요. 네네. 임의로 하고 공개를 하려고 하면은 뭐 아니면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해서 사진 쭉 언론에 뿌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어쨌든 일단 일정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예산도 예를 들면 국회의 감시를 받고 그러네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감시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게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명품백 받거나 이런 것도 공직자이면은 바로 문제가 되겠네요. 처벌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안하고 관련이 있네. 소급을 할 수는 없어 이미. 이거는 할 소급을 할 수는 수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특검이 갔는데 이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급은 원칙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거야.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니까 도대체 말이 되냐 공직자 배우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하고 별도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만 있지 처벌 조항은 없잖아요. 지금 처벌 조항 신설하겠다라는 게 이미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법안이 다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그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인 걸로 간주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하여간 거죠.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거를 좀 우리 보완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정치권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 대표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말이 너무 많아 내가. 맥락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이 한 분 때문에 참 법이 참 고생한다. 청탁금지법도 참 고생하고 그리고 신종뇌물기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배우자에게 이제 뇌물 주면 된다.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런 논란이 좀 빨리 종식되는 방법이 이 영부인법이라면은 빨리 하루빨리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셨다. 윤 대표님의 픽. 네, 오래 걸렸습니다. 제 픽은 제가 재밌는 거 준비해 왔는데. 네. 그러게요. 저 필리핀 가사관리사 아시죠? 예. 가사관리사 이제 급여에 대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픽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또 차기 대권을 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렇죠. 들리고 있는 굉장히 상황인데 여러 정책들을 야심차게 또 펼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견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상황이네요. 견제하는 건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내용은 어떤 네, 거예요? 요거를 또 재밌게 그 비유적으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면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 맞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썼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은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제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100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계속해서 너무 낮은 급여를 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면 언젠가 맞는다. 맞습니다. 뭐 이 얘기만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지금의 한 250만 원 정도 책정된 이분들의 급여를 1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예, 100만 원 수준 낮출 수 있도록 뭐 비자 제도나 뭐 노동법 제도나 이런 것들 좀 바꿔나가자. 이런 제안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도입한 나라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싱가포르랑 홍콩 정도거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우리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국제 노동기구의 뭐 그 비준된 협약에 이제 위배되는 사항일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동안은 굉장히 반노동적 발언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쌍용차 노동자들한테 자살 특공대라든지 뭐 파업에는 뭐 손배 청구 같은 특효약이라든지 반노동적 발언을 일삼던 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뭐 하루에 2번 시계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확한 발언을 좀 해서 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네.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 중에서 이탈자가 생겼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요즘 상당히 여러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2명 이탈한 상태고요. 또 외박이 안 되고 또 10시 통금이 있었는데 그 통금도 문제다 해가지고 12시까지 연장되고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급여도 뭐 체불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게 저출생의 제대로 된 해법이냐, 돌봄 노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한번 이 방송에서 이 주제 가지고 제대로 한 40분 동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임금으로라도 수입해서 뭔가 저출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쪽에서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 네,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로 언발의 오줌 누기 효과 더 없다. 추운 곳으로 가면서 언발의 오줌 누기 하는 꼴입니다. 네. 평론가님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장관은 종잡을 수 없다 일단은 얘기했듯이 이분 정체성이 뭐냐. 김문수 문제다. 아니 갑자기 친노동 막 발언하고 언제부터 저분 노조 없어지는 게 뭐 좋다 뭐 거의 이런 식의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이게 다 맥락이 있어요. 이거는 대권 잠룡 김문수의 오세훈 견제입니다. 김문수 장관도 대권 잠룡이에요? 요즘 심상치 않아요. 지금. 특종인데? 아니요. 자,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김문수가 처음으로 이름을 2%로 올렸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15%, 그리고 오세훈이 1%, 원희룡 1%, 김문수가 2%야 지금. 그거 기입식이에요? 아니면 객관식이에요? 누가 이름을 주관식에- 후보에 올렸느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강경보수층에서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차기는 아니지만 윤석열 싫다, 한동훈 꼴 보기 싫다, 오세훈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김문수한테 집결하는 약간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대망론이 있구나. 김문수 대망론이 있어. 그게 뭐 대선 후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건 그래서 전형적으로 오세훈 견제다. 그리고 본인이 이름 한번 또 이렇게 붙으면 또 흥미롭잖아. 나같이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름 올리면서 존재감 알리기 딱 이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진정성을 1도 안 믿습니다. 저분이 이거 한 얘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최저임금 본인이 챙겼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또 1%가 더 오를 수도 있겠네. 좋아하게 한 0.1%는 올 수 있죠. 빨리 마무리하시죠.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썸네일에 나간 대로 5060 재입대예요. 5060 재입대법. 이거 진짜 깜놀. 지금 두 분 좀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재입대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성일종 의원은 화낼 수 있어요. 5060 재입대 아니다. 그러니까 재입대라고 하는 거는 언론들이 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부분만 이렇게 침소봉대를 한 거고 재입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경계의 외주화, 아웃소싱 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청년 세대가 모자라면서 앞으로는 점점 이제 군 가용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황이고 지켜야 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처럼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 5060을 이용을 해서 이미 군대를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건장한 환갑이라고 해도 훨씬 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평균 수명도 늘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자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일부 월급을 주면서 경계 근무를 쓰게 하는 방식. 이게 되니까 사실상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징병제와 모병제를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법안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법안을 지금 만든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아이디어만 얘기를 한 건가요? 지금 만들겠다고. 만들겠다고. 아. 제가 좀 더 변호 설명을 해드리면요. 물론 이제 경계 근무를 외주화하는 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경계 근무라는 게 군대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경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군 복무하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경계에서 과연 그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을 군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뭐 군무원으로 볼 것인가? 그런 표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논의는 이제 군 복무 자원이 여태까지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공급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군 복무에 필요한 인원들이 한 2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1만 명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이제 계속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35년부터 기점으로 군복무 자원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군 병력 자원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지금 5060의 뭐 일자리라든지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2030 세대의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여기에 그 군 병력 자원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것들도 뭐 충분히 고려 가능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입대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그 즉자적으로 생각나는 이제 그 느낌이 있다는 게 징집이죠, 있잖아요. 징집. 당장 다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퇴직하면 한 번 네. 더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모병제에 가까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조금 의미 있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김준일 평론가 말씀 주셨고 윤 대표님은 또 이게 사실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 생각하면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예.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좀 많이 됐다라는 성일종 의원의 불만을 제가 전달해드린 거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성일정 의원한테 빙의 잠깐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김준일로 돌아가. 객관적으로 좀 전달해드린 거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를 접근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태도, 정신머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이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원래 나이 먹으면 잠도 좀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50대인데 잠 많아서 죽겠다고 피곤해 픽픽 쓰러져 집에 가면은 하도 과로해가지고 뭘 잠이 없어 잠이 없기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본인이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희화화되고 있다,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저렇게 설명하면 되냐고. 근데 저거를 심지어 이제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남겼거든요. 뭐 이만희 의원, 김성교 의원, 서천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 야, 60대가 총도 더 잘 쏴. 야, 그리고 밤에 잠이 없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의원들끼리 앉아서 하고 있는 거야. 성일정 의원만 그런 게 아니네. 성일종 의원만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정신머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제가 보기에는. 잠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가 경계 근무를 해요. 경계 근무는 밤에만 쓰나요, 그러면? 낮에도 서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스스로 이거를 희화화하고 있고, 이 접근 방식이 잠이 없으니까 간다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잠이 없으면 불면증 있는 사람 다 군대 보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법이 이제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한 월급 한 200만 원씩 주고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병 월급이 또 200 되니까 이제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정도의 수준을 지금 주고 뭔가를 이 사람들의 활용해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줄 테니까 지금 50대인 우리 진행자께서 가겠습니까? 솔직히 200보다 더 벌잖아요. 아니, 나도 200보다 더 벌거든.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훌륭하게 이게 어떤 양질의 어떤 경계 근무를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자리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경계 근무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솔직히 물론 전투보다는 경계 근무가 떨어진다라고 중요도가 그러니까 전투에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이렇게 뭐 이게 왜 아웃소싱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최저임금도 안 주려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안이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예, 이거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5060 세대를 모욕하고 있는 모욕하고 거네요,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안에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 이 법안 발의하고 거기에 10명이 같이 그러니까 서명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부터 자원을 입대해라. 서약을 해라. 내가 뭐 진짜 솔선수범해서 경계근무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진정성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은 한 500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월급이.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순수 민간 군사훈련 단체도 사실 있다고요. 네. 거기 시니어들도 시니어 있고. 아미. 아, 시니어 아미. 네. 아, 그건 어떤 곳이에요? 아, 제가 그 시니어 아미와 직접 통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시니어 아미, 취재를. 윤승모 대표님하고 오늘 이제 사전에 통화도 좀 해봤고, 시니어 아미는 순수 민간 단체를 좀 표방한 순수 민간 군사 훈련 단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홈페이지를 보면은 시대가 노병을 부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성일종원이 5060 경계병 검토에 대해서 상당한 좀 이제 그 우려도 좀 표하시면서 왜냐면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지 그 뭐 우리가 급여를 받겠다, 뭐 돈을 받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모인 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국가가 원하면 우리를 동원해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그 방금 통화하기로는 회원 수가 무려 2,000명 정도에 달한다고 그래요? 하고요. 예, 작년에 생겼는데 네. 그리고 무려 1년에 한 번씩 군사훈련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장비가 있나요? 아, 그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군사훈련을 하는지 국방부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훈련을 예. 우리를 훈련을 시켜달라고. 시켜달라. 예. 그러면은 총기나 이런 거를 국방부에서 지급해서 예비군 훈련을 훈련장에 해줄 수 있어요? 가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위탁 훈련을 받는 걸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올해는 한 뭐 본인 예상대로라면은 뭐 2,0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참여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논란 자체가 뭐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의미 있는 게 지금 그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태도보단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당연히 이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50, 60, 70 세대들의 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50, 60, 70 세대들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소득 크레바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년이 60세까지가 정년이잖아요. 60세까지 정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법적 정년은 6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5세잖아요. 그래서 이 60세와 65세 사이를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 그러는데 실제 소득 크레바스는 실제 60세부터 65세가 아니라 한 퇴직할 때쯤부터 그렇죠. 50대 초중반부터 네. 65세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때 나이대의 분들이 보통 무엇을 하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자영업자가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생계와 소득의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즘 국민의힘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니어 5060 경계병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뭐 최근에 이제 첫 번째로 내세우는 본인의 이제 그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좀 검토하고 있다. 4년 연장. 예,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 소득 크레바스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병력 자원의 문제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나는 국민의힘에서 좀 논의한 고민한 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청년들은 보험료 덜 준다고 그러고 장년층은 더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좀 장년층 심기를 또 건드리시고 청년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르네요. 이건 5060 세대한테 어쨌든 뭐 일자리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제 이거를 일자리에 그걸로 접근하는 게 맞나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 고용률, 그러니까 노인 고용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 65세 이상이기는 합니다. OECD에서 1등이에요. 그거는 좋아해야 될지 예.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부분인데. 은퇴를 해야 될 나이지만 은퇴를 하지 못하고 2022년 기준으로 37.3%로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37.3% 굉장히 높네. 예, 그리고 그거는. 지난달에는 40%까지 돌파를 했어요. 전체 고용률이 60%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되게 낮고요. 네. 고용률이 되게 좋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막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태평성대가 어딨냐, 이렇게 경제가 살아는. 그런데 이게 무슨 비밀이 있냐면은 고용률이 높은 거는 지금 노인들이 지금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 일자리 찾아가지고 지금 나와서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너무 적으니까. 실업률이 지금 낮은 것도 아예 일자리를 포기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아예 젊은 청년 세대들은. 그냥 쉬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지금 아이슬란드 뭐 32.6, 일본 25.6, 뉴질랜드 뭐 25.2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0% 지난번도 돌파를 했으면 압도적으로 높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더 계속 이 일자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인 복지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지금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노인 빈곤율도요 2020년 기준으로 40.5%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4.2%예요. 3배 이상 높아요. 3배 정도 높네요. 3배 정도.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일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 노인들 뭐 50대는 노인은 아니지만은 자 노인들 와가지고 경계근무 쓰세요. 너희한테 일자리 줄 테니까. 드릴게요. 이게 맞는 방향이냐고요. 아니 이게. 근데 일자리 같은 예, 느낌인데. 근데 이제 군에서 있는 일자리가 경계근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군이라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필요로 하고요. 그 직무에는 사실 그 나이와는 크게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군수 업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작전 업무, 장비 업무, 시설 업무, 여러 공병 업무 이런 업무들은 뭐 꼭 20대 청년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병력 수급의 좀 다양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방향이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출생아 수가요. 이게 한 2015년부터 우리가 2015년생까지는 꽤 괜찮거든요. 그때 이제 44만 명 정도가 쭉 유지가 되고 그게 10년 넘게 44만 명이 왔다 갔다 유지하면서 되는데 2015년부터 마이너스 4만 명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44만 명에서 40만 명, 36만 명, 32만 명, 28만 명까지 쭉 가거든요. 25만 명 밑으로까지 쭉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2036년, 그러니까 2016년 세대부터 이제 40만 명, 37만 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20년 뒤면 2036년, 2037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의제이고 앞으로 병력 자원을 어떤 식으로 다변화할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아니 근데 국방부에서 여러 번 발표했는데 그 AI 활용해가지고 이제 경계병 업무 자동화하고 이제 그런 병력 자원 줄어드는데 대비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말씀하신 병력 자원 줄어드는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수도 미래에는 그런 뭐 거 아닌가? 이미 작년부터 이제 많이 나왔어요. 저 기사가 AI가 이제 우리 뭐 저 경계선 지킨다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방부에서 올해 시범 사업 시작해서 휴전선에서도 AI로 무인으로 지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그러니까 했어요. 이제 말이 이제 AI로 포장을 했는데 어떤 탐지기 같은 거를 놓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뭐 오솔인지 뭐 뭔지 뭐 멧돼지인지 뭔지 이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식별하는데 저런 데이터들을 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식별에 그거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성공률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국유지책으로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도 지켜야 돼. 휴전선도 지켜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적의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5060 저거랑 충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예, 부분적으로는 또 5060이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AI 뭐 저런 장비들이 지킬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군수 지원 같은 거에 저런 5060들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거가 나쁘지 않을지 경계 근무라고 성의 또 접근을 그렇게 했잖아요. 경계 근무를 상당히 우리 윤영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경계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경계 근무보다는 배식에 실패하면 이게 용서받지 못하죠 원래 군대에서는. 취사병도 있어야 돼. 취사병. 그러니까 취사병을 차라리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발병도 있어야 폭넓게 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경계 근무를 너무 희화화한 거가 있고 지금 가장 큰 군대 문제가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방부 통해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 상사가 올해부터 상사가 하사보다 많대요. 숫자가 하사, 중사, 상사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되죠. 계급 체계가 하사관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사가 월급이 190만 원 정도 된대요. 본봉이. 엄청 짜네요. 엄청 짜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자, 모르겠네. 사병도 그러니까 200 그래서 된다는데. 사병을 200 주면서 이게 역전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박탈감도 더 심하고 비전도 없다라고 해서 안 가기 시작하고 군의 고령화가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투 요원으로 특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엉뚱하게 물론 장기 프로젝트로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은 경계 근무에 지금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사 월급이 더 적어. 그러면 노인들 그 경계 근무 쓰는 사람들보다 누가 그러면 하사 가서 왜 군이 지금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군 이 뭐 장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사, 중사, 상사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일 다 하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그 두 가지 문제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네. 하나는 군도 전문 인력이 더 많이 지금 필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하사, 중사가 상사 같이 훈련 받아서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냥 5060 이렇게 공공일자리처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뭐 취사병이든지 뭐든지 다른 업무들 경계병보다는 그쪽의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윤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여러 전장들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양상들을 보면 막 뭐 스타링크 같은 게 막 새로운 뭐 전쟁의 주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그리고 다 버튼 눌러가지고 미사일과 폭격을 대부분 하는 형태, 또 드론이 엄청나게 전장에서 활용되고 그런 형태를 보면은 지금의 그 국방의 그 군 현대화 정예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추세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군 인력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체제로 좀 운영할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 이제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그 마무리 시한을 그래도 2030년대 초반까지로 잡고 예, 앞으로 5년 정도나 6년 정도로 잡고 모병제 논의를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그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의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의 솔루션, 그리고 뭐 젠더 갈등의 솔루션, 여러 가지의 솔루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너무 넓어지면 안 되는데 모병제 원래 저는 좀 모병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병제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징병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어디다 갖다 쓰네 5060은 재활용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모병제로 하면은요 군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충분히 줘야 되고요. 미국의 군인들처럼 어마어마한 이를테면은 이제 저 제대한 사람들한테 혜택 줘야 돼. 미국은 미군들한테는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대학도 등록금 다 내줍니다. 웬만한 거 막 이렇게 군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국방비가 그 정도가 안 돼요. 모병제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직업으로서의 눈높이를 지금 하사가 190만 원 받는데 지금 직업군인이 이거 한 뭐 300 이상 400, 500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모병제가 제가 자원까지 부족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성을 징집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SKKI님이 여성 징집을 합법화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심심한 여행가님 의견 많이 주셨고 젠더 이슈도 되게-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시니어 아미로 다시 돌아가는 시니어 아미와 시니어 아미로 가자. 남성만 있어요. 예, 그것도 궁금하다. 아니 시니어 아미가 요것 관련된 이제 그 인간문서 주장을 펼친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시니어 아미의 주장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니어 아미의
뭐 아마 공동 대표로 보이시는 최영진 교수라고 중앙대학교 교수신데 신의아미에 이제 이제 소속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지난 총선 때 칼럼을 하나 썼는데 당시로서 뭐 크게 논란을 일으키진 못했어요. 근데 당시 뭘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칼럼을 썼냐면은 개혁신당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칼럼을 썼거든요. 개혁신당이 어떤 공약을 했었냐면 소방관이랑 뭐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들은 그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맞아. 예. 나는 상당히 논란이 된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런 공약은 지금의 저출생 시대에 맞지 않는 되게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공약이고 그 여성들을 굳이 군대에 새로 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자원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아마 55세부터 75세까지 한 690만 명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 1% 정도는 충분히 자원 입대할 의향이 있고 지금의 뭐 군인들에게 주는 급여 체계 정도를 준다면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주장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그 주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 뭐 이 증직까지 가는 거는 너무 나아간 논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가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 보고 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본인들이 일종의 자원 입대하는 형식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하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죠. 본인들은.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민간 군사 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군을 그러니까 경계병 뭐 이렇게 그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조직한테 위탁해서 용병을 네, 쓰기도 푸틴의 하잖아요. 용병을. 그런 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이 같이 아직 참여. 우리나라의 실적법상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까지는 네. 아니고 무장이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걸 보이네요. 저는 박수 치겠습니다. 그분들의 애국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애국자는 아니라서 입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군 자원도 부족해지지만 군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5, 60대 자원, 한정된 20대 자원이 있는데 이 인력을 국가 전체를 보고 어디에 배치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을 징집하자고 뭐 막 감정적으로 그러는데 그 여성들이 군대 와서 뭐 싸우는 게 제일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은가? 5060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뭔지를 저는 그 약간의 그 개혁신당이나 그 이제 안티페미들의 2030의 그 정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여성 징집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예, 뭐 그러니까 징집을 하면은 뭐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뭐 징집 안 하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젠더 갈등도 뭐 무시할 수도 없고 지금 병력 자원이 그렇게 부족하면은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남녀 모두 징집을 합니다. 근데 뭐 징집을 했더니 문제가 막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같이 전투를 하는데 여자 동료 병사가 죽으면은 남성 병사들이 괜히 오버하고 흥분해가지고 이게 전투에 도움이 안 되더라. 막 이런 연구도 있고 그래요, 아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죠. 보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좀 방안이라고 생각. 그 대신 군복무 기간이 이스라엘은 짧아요. 예, 1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논의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뭐 꼭 뭐 여성은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뭐 보상 심리나 뭐 2030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왜 그거를 절대 열지 못하는 금기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다음번에 한번 이거 토론하죠. 제 네. 친구가 노르웨이 사는데 네. 노르웨이는 당연히 여성도 징집을 하고요. 근데 내무반 같이 쓴대요. 심지어 방도 같이 쓴대. 네. 남녀 평등을 위해서. 나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건 여러 가지 반대했어요. 굉장히 다른 그건 반대했어요. 굉장히 다른 이 그림도 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요 전망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논의 5060 입대 논의는 앞으로 유의미하게 진행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요거 전망해 주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 법은 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일종발 이 법은 망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본인들이 또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너무 실책이 많아가지고 정서상으로 조금 반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윤영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60이 꼭 5060이야. 왜 5060이라고 꼭 이렇게 박는 것도 이상해. 3040은 그럼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예비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꼭 그게 경계 근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후방에서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고 법안이 발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모병제로. 그러니까 가는 모병제로 방향이 전면이 되는 아니라 투트랙인 거죠. 저는 징병제를 유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징병제와 모병제가 결합한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간다. 네. 윤 대표님. 네, 요 논란은 일단 요 법은 망했고요. 예, 김주일 대표님 예언처럼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재입대라는 뭐 문구가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주제들을 이제 그 도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군 개혁 그리고 이제 병력 자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모병제까지 염두에 둔 개혁 방안을 이제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마 국민의힘이 그 5060, 70 세대에 앞으로도 계속 공을 많이 들일 것 같거든요. 점점 이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제 정년 연장을 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년 연장을 비롯해서 그 5060, 70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좀 다룰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는 좀 재미를 본 것 같은데 정년 연장도 좀 재미를 볼 것 같으세요? 나름 뭐 그 나쁘지 않은 의제인데요. 물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청년 세대들에게 얘기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세대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테슬라가 이틀 연속 3.5%, 3.5%, 7%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테슬라 박사, 강정수 박사 모시고 그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는 왜 이렇게 점점 더 나빠지지? 앞으로 무슨 변화를 꾀야? 아니, 국회 나빠지는 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럽니까? 장관도 안 하잖아. 옛날 같으면 가족에서 장관 국회의원 나오면 가문의 영광인데 대체로 가문의 수치를 끄는 게 말이니까. 장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몇 번 일화를 내가 겪은 거 보니까 우리 환노위 소속의 어떤 장관이 있는데 내 그 비승의 한 명이 뭐 이제 뭐 좀 물어보러 전화했는데 딸이 아빠 미쳤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왜 그럽니까? 그 청문회 그렇게 하고 장관이 뭐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다. 그리고 뭐 관료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장관을 갖다 희한하게 임명하니까 다 봤잖아. 여야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장관은 그냥 철판 딴 사람이 그냥 무대법 하는 밖에 최소한 소양 있는 사람이 그걸 한다 그래요. 자기가 되면 뭐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대통령제 위기가 이게 됐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 꾸준히 전기차와 테슬라 이야기 전해주고 계신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 최근에 좀 이렇게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테슬라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는 그 인도량 발표가 있었던 거죠? 4월 2일 날. 네,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는데요. 46만 2,890대를 인도를 했는데 이 월가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사실은 월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팔 거다, 어떤 사람은 더 적게 팔 거다. 그러면 이거 평균을 내거든요. 이 평균이 얼마였냐면 46만 3,310대, 즉 420대 차이가 났어요. 그랬더니 적게 나온 거죠. 실제로 인도량은.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또 월가의 평균이 이렇다라는 거고 더 높게 봤던 월가의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월가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스럽다라는 거고, 물론 뭐 420대 갖고 이루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걸 좀 뜯어보면 두 가지 의미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정부가 다시 보조금 제도로 부활을 했어요. 이 보조금 제도는 신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낡은
내연기관차를 처리를 하고 그 대신 신차를 전기차로 사면 아.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자기가 있었던 폐차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폐차를 하고 팔아도 안 되고요? 네, 폐차를 하고 아. 신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엄청 세게 나가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을 빨리 대체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이 2년 타다가 나 이번에 전기차로 바꿀래 이것이 아니라 오래된 아마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보조금을 하면서 중국에서 전기차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도 많이 오르면서 테슬라가 역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 기록을 만들어낸 거죠. 아, 그래요? 네네. 3분기에도 네, 그렇게. 3분기에 중국에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사람들이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또 올랐던 경향도 있어요. 사전에. 아, 사전에. 네, 사전에 올랐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중국만 보면 안 된다. 문제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폭스바겐 망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다시 부활하겠다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작년에 보조금을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고 국가재정상 에너지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보조금으로 국가 재정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자동차 보조금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 여기에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의 판매가 줄어드는. 작년 전기차들. 네네네. 전기차만 줄어든 아니요, 건가요? 전체 차량이. 네, 전체 차량이. 아,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에서 다시 폭스바겐이나 이런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다 어려우니까 지금 보조금을 부활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 시장이 안 좋아지고 유럽 전체의 경제가 지금 침체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을 중국에서의 플러스 부분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 네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겨우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또이또이한 거예요. 네네. 네? 이제 맞춰가지고 간신히 맞췄는데 사실 3분기 실적으로 볼 때는 올해 1,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대단히 좋았고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판매율이 좋았는데 작년 3분기 실적보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4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중국에서의 성장이 유럽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을 그냥 상쇄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것. 아무리 많이 팔았어도.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팔았다는 건 보조금 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테슬라가 기록을 세웠다라는 건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차의 경쟁이 되게 심한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4분기까지 하면은 올해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 올해 작년에 182만 대를 팔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성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거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됐으면 4분기 때 좀 분발하면 그나마 작년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작년 수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들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테슬라가 사실은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돼서 지금 대단히 주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매출 대비. 이런 미래 가치가 반영된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출의 전체 80%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자동차 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주가를 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큰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트럭 리콜하고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거기서 또 금융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식을 매도할 때 있어서 저것도 나는 불안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이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형성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좋았던 점은 우선은 S하고 이번에 보면 모델 Y하고 모델 3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증가하는 속에서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모델 S하고 X 하고 사이버 트럭을 함께 세 개를 묶어서 통계를 했는데 사이버 트럭은 2분기에 비해서 많이 생산됐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판매량이 안 됐다라는 것은 모델 S하고 X를 사이버 트럭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니까 대체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S 살까, X 살까, 사이버 트럭 살까 해서 사이버 트럭 신차니까 난 사이버 트럭 살게. 그만큼 모델 S와 모델 X가 미국에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만 대, 2만 대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델 S하고 X는 지금 절 팔리고 있지만 사이버 트럭은 사이버 트럭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어닝콜 이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4분기 안에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에 들어갈 것이다. 왜? 생산량이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는 항상 고정 비용이 높고 한계 비용이 낮은,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생산량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 손해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은 여전히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영역에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뭐 중순이나 하순에 있겠죠. 그때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손익분기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은 좀 보는 건 중요한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 신호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주간 5,000대로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는 좀 있습니다. 네. 리콜은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리콜은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콜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손잡이가 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리콜 일어난다고 해서 그 기업이 크게 비용 부담이, 예를 들자면 뭐 모터를 다 갈아야 된다, 배터리를 다 갈아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 부담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리콜 같은 경우에 또 두 가지 리콜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콜의 70-80%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기 때문에 정비소를 안 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것이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샤오펑이나 BYD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전환시키면서 웬만해서는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합니다. 뭐 문이 잘 안 열리는 거,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가 아예 있어요. 원격으로 고쳐주는 건가요? 네, 원격으로 고쳐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뭐 리콜이 과거에 있었던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또는 현대기아차처럼의 이런 리콜에서 대단한 정비소가 막 밀려 있고 예약이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야근 비용 들어가고, 이러한 비용 발생 부담이 대단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테슬라에서의 리콜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인도량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상승했지만 네. 약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2024년 총 결과에 가 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역성장인가 아닌가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 원래 전문가들도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몇 프로 정도 더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2024년에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마이너스 성장하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두려움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이버 트럭은 리콜 같은 게 뭐 큰 기술적 결함이니까 큰 변수는 아닌데 네. 이게 손익분기점 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판매량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강 박사님 본인의 전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미달돼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선은 두 가지의 테슬라의 주식을 보시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하나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한 주식이다. 저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동성 강한 경우는 처음 봐요. 이거는 기대감 막 시장의 형성대로 막 주가가 올라가고, 기대감이 좀 꺼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즉 펀다멘탈에 의해서 뭐 매출이 늘었다, 매출이 감소했다, 여기에도 물론 테슬라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 외의 요소에서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성이 강한 주식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는 것은 계속 치고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쭉쭉 뻗어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의 그 자동차 판매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평타를 칠 거다, 또는 역성장을 할 거다, 이거는 성장주에는 어울리지 않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0월 10일 지금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와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당장 펀다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펀다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 매출이고 거기에 따른 이익률이죠. 이익률이 또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도 리스를 통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리스를 통한 이 매출이라는 것은 회사에는 부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저하시킵니다. 리스가 뭘 리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자면 할부로 금융을 산다든지 할 때 금융회사가 할부를 해준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리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한 달에 550달러만 내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초기 한 10,000달러나 15,000달러를 내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ABS 채권이라고 해서 이걸 담배로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AB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뒷받침하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중에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차량을 이제 막 푸시를 그러니까 특히 4분기 때 테슬라도 많이 할 거예요. 테슬라도 많이 할 건데 뭐냐면 미국에서 리스를 하면은 현대 그 가격에다가 이자율도 0%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주면 이것만큼 부채가 일어나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부채로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이거를 채권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그걸 이렇게 캐시를 가져와서 그렇죠. 캐시를 가져와서 부채로 거죠. 처리하지 않게 될 네네네. 경우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소득 이런 것들은 채권 구입자가 가져가겠지만 우선은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많아질 경우에는 판매는 많은데 이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번에 지난주 사실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나온 뉴스인데 테슬라도 ABS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테슬라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실적 부분에 대한 그래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더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이런 실적에 대해서 또 기관 투자가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게 테슬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생산 비용을 계속 낮추면서 네.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마진을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혁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생산 비용을 낮추는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놀라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산비를 낮추는 어떤 혁신들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컨트롤러를 뭐 내재화한다든지 뭐 볼트를 갖다가 저기 아키텍처를 바꿔가지고 뭐 48볼트 아키텍처로 바꾸면 거기 그만큼 구리도 적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전선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컨트롤러를 무선으로 이더넷으로 연결하면서 전선줄도 적게 들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실질적인 그 수익률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있는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사이버 트럭하고 4680 배터리예요. 지금 4680 배터리도 대단히 많이 생산되고 지금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4680 배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넘기면 요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하겠죠. 최소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아직 두 가지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손익분기점을 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데서 비용을 낮춰나가면서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판매 가격에 비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이익이니까 그만큼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로 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요거에서 이거 한 것만큼 어디다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에? 4680 배터리와 사이버 트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또 하나는 세마이 트럭에다가 앞으로 나올 트럭에다가 지금 너바다에다가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또 중국에다가 지금 메가팩 ESS죠. ESS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캐스트롭이라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테슬라의 메가팩 ESS를 생산하는 여기 규모의 2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한 60%의 공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실적을 깎아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낮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혁신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 미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수익성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그 ESS하고 네, 사이버 트럭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ESS는 성장성은 무진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만 여러분 못 느끼시는 거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호주 다 그냥 재생에너지의 전환들을 어마어마한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석탄 발전소하고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하고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석탄 발전소를 만들었던 곳이 영국이죠. 그렇죠. 네, 이게 영국이 교과서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산업혁명 때, 네. 뭐 맨체스터 뭐 이런 이 곳에. 석탄 발전소를 역사적으로 소멸시켰어요. 영국은.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만큼 영국도 재생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초기에는 ESS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는 플랜트는 ESS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력과 태양열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자연의 조건 속에 지속되는데 그건 뭐냐면 특정하게 자연의 조건이 좋을 때 많이 생산하고 자연의 조건이 안 좋을 때 적게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드라고 하는 이 송전망에는 일정한 양을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에서 쓰이거나 가정에서 쓰이는 흔히 말하는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피크타임 있잖아요. 피크타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려면 많이 생산해냈을 때 저장해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ESS 산업은 지금 이것은 지금 이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마치 엔비디아의 H100과 나오게 될 블랙엘 B200처럼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는 시장이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의 CATL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시세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고빈도 매매를 하듯이 우리의 주식에서 전기를 사고 파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저장하는 사서 외부에서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ESS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ESS의 테슬라에서 의미를 보실 필요 있는 것은 물론 일론 머스크는 그랬어요. 2030년을 전후해서 ESS의 매출이 자동차 매출을 넘어설 거다.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네네.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 여긴 수익률이 지금 지난 분기만 해도 25%가 나왔어요. 25%면 하드웨어에서 되게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5%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캐시카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캐시카우가 나와서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 슈퍼컴퓨터 짓는 것.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데 대출을 받지 않고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에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여윳돈들을 대출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내려 비컷을 하긴 했어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이럴 때 투자를 자기 캐시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ESS 산업이 테슬라에서 성장의 어떠한 이 발판들을 현금 발판들을 만들어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말씀하시니까 이게 AI 이야기고 당연히 자율주행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딱 연결지어서 지금 로보택시가 궁금해지네요. 네네, 로보택시 10월 10일. 네, 10월 10일에 발표하게 돼 있는데 네, 10월 10일을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하면 여러분 기대감이 많으실 건데 명확하게 10월 10일에 그 행사를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거는 마케팅 이벤트입니다. 마케팅 이벤트예요. 즉 10월 10일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로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시연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아직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연하는 장소도 헐리우드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인위적으로 연출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마케팅 이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화제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마케팅 이벤트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도 참여하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치가 막 화제성과 흥미가 올라가서 기대치가 올라가면 만약에 그 기대치를 채워주거나 그거보다 넘어서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낮아지면 사실은 주가는 조금 한풀 꺾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흥미와 화제성에 대한 이벤트는 기업의 펀다멘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력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펀다멘탈, 즉 매출로 연결되고 수익성으로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큰 파들이 있는데 10월 10일에 대해서 문샤파가 있어요. 문샷파. 그래서 이건 달나라 가는 거다. 엄청난 게 나올 거다. 엄청난 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거예요. 로보택시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모델 2하고 같습니다. 모델 2라는 것은 원래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기로 했다가 올해 실적 발표 때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것을 2026년으로 연기했죠. 테슬라가 2026년으로 연기했는데 모델 2에 인간이 조종하면은 저가 테슬라가 되는 거고요. 저가형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일명 모델 2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로보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차를 보고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하면 저 정도면 로보택시로도 좋지만 저걸 $25,000면 나도 사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대박 치겠다. 이러면 대단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서도 그러니까 로보택시로도 의미가 있지만 저가 차량에도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디자인 25,000달러하고 사실은 보조금 받으면은 한 1,800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아반떼 사는 꼴인데 아반떼가 저 정도야? 거기서 자율주행이 돼? 그리고 또 안전해? 왜냐면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막 스타일이 사이버 트럭 같을 거다. 사이버 트럭 같은 그 강판을 써? 안전해. 작은 차인데도 탄탄해. 교통사고도 나도 뭐 좀 안전할 것 같아.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핸들도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것이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하지만 UI, UX 우리가 보통 이용자들의 체험에서 초기에 사람들이 핸들이 없는 차를 타면요 불안해해요. 지금 웨이모도 지금 한 달에 7월부터는 일주일에 10만 건의 이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서 웨이모를 자율주행을 타고 있거든요. 핸들이 있어요. 핸들이 있어야 초반에는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하거나 시스템이 개입을 하더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 일론 머스크는 핸들을 없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애버리면 저는 그거는 조금 실수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불안감이 아직은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같은 차종이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릴 수 그러면 있고. 택시 기사가 앉아야 될 자리에는 승객이 앉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도 안?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구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여감이 이런 있고 게 공개가 돼야 되는 이제 거죠. 문샤파는 여기에 네. 사실은 6월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만들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커튼에다가 이 베일에다가 쌓아놨었어요. 근데 유독 조금 큰 차가 있었거든요. 이 그 부피가 이거는 우리식으로 한국으로 치면 카니발과 같은 밴이다. 그래서 로봇 밴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One more thing 하면서 네, 그래서 로봇 밴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도 타고 왜냐하면 8명의 정도의 승객이 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 대중교통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가 버스보다 쌀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 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옵티머스 3세대가 나와서 문을 열어줄 거다. 그리고 거기 있는 소포를 옵티머스 로봇이니까. 네. 그래서 소포를 들어서 이거를 소포 배달하는 데도 쓸 거다. 휴머노이드가 막 소포를 배달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샤파들이에요. 네, 네.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도 10월 10일 날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조금 내년 정도에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의 결합이라든지 로봇밴의 결합을 얘기를 할 텐데 미리 다 모든 카드를 까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별로 경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다. 차라리 로보택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아마 그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설정할 거고 대단히 안정감을 주는 이런 쪽에 더 집중할 것이지 자꾸 막 새로운 거 막 달라나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이미 벌써 달라나간다는 비슷한 얘기들은 일론 머스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25년에는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깔릴 거다 막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현실적인 것은 저 로보택시가 정말로 상용에 쓰일 수 있는 것을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로보택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웨이모도 마찬가지인데 차를 탄 손님들도 중요해요. 자율주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거기다가 뭐 술 먹고 구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파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먹던 뭐 커피를 막 쏟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가방에서 뭐 꺼내더니 음식을 막 뭐 김밥 먹으면서 김밥 한 조각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손님이 타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특허는 받아놨어요. 자동 청소하는 이 내부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뭐 이런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에 카메라들이 사실은 테슬라도 하나가 있긴 합니다만 웨이모 같은 경우 카메라가 수십 개거든요. 내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전기 떨어지면 가서 자동 충전은 그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충전소에 로보택시 충전소에 사람이 해줘야 되는지 아니 옵티머스가 해줄 건지 또 시작해서 이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도 그러네요.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도 잘하지만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승객이 탔을 때도 불쾌감 없이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가 이게 더 큰 이슈고 이것도 대단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잘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 진짜 인간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택시라고 그러면은 택시 승객이 막 행패를 부리거나 이럴 때 기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위급 상황이 생기면 112, 119에는 어떻게 연락을 그렇죠. 연락을 해요.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손님은요 문도 안 닫고 내리는 손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손님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요즘은 자동으로 돼서 문은 강제로 닫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어떤 손님은 비 오는데 창문 열고 그냥 분위기 타면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비 오면 창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또 담배를 펴버린다. 뭐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끌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차를 바로 세운다든지 뭔가 이러한 이런 부분을 저는 자세히 보여줄 거라고 봐요. 이것이 시장의 신뢰도입니다. 고객이 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불쾌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돈 내고 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웨이모는 굉장히 많이 또 다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웨이모는 그런 노하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에 카메라가 10개가 넘게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차가 멈추고 손님을 내리게 하고 이동을 해서 사람이 이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로보택시는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자기네가 만드는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것도 로보택시가 될 수 있지만 뭐 우버처럼 에어비앤비처럼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도 돈 좀 벌어와 이렇게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모든 차량에도 특수 제작한, 그러니까 웨이모는 특수 제작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택시로만을 위해서. 근데 로보택시의 개념은 테슬라가 만든 차량도 로보택시가 될 수 있지만 모델 2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델 3, 모델 Y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로보택시로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카메라가 한 대밖에 안 달려 있는데, 내부 카메라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여기는 해결책은 없거든요. 지금 로보택시에는 자동으로 뒷좌석을 그래도 한번 밀어주는 청소해주는 도구를 깔았지만, 그럼 이걸 모델 3과 모델 Y에 다 깔 건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하여튼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그래서 로보택시가 여러분 현실화되는 거 저는 2026년에 현실화돼도 정말 놀랍지 않고 2027년에 현실화돼도 놀랍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알리바이는 잘 대놨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 그랬냐면,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025년에도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FSD 버전 13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10월 10일 날 버전 13은 아직까지도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슈퍼바이즈가 안 나오면 2025년에 자기는 놀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슈퍼바이즈와 언슈퍼바이즈를 결정하는 건 테슬라가 아니라 정부거든요. 그렇죠. 규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슈퍼바이즈의 기술력은 이번에 공개할 10월 10일 날 아마 공개할 건데 FSD 버전 13을 공개할 거예요. 13에서는 언슈퍼바이즈의 기술력이라고 지금 테슬라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허가해주면 우리는 바로 사업할 수 있는데 다 정부 때문이다. 라는 출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로보택시가 안 돼도 이거는 테슬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뭐 주식 차원에서 이제 테슬라를 좀 더 바라보신다라면 좀 더 가지셔야 될 고민들은 이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해결됐는지, 그리고 FSD 13에서 꼭 보셔야 되는 것은 FSD 12.5가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 사람 광고가 붙어 있으면 그걸 사람으로 봐요. 그런 문제가 있네. 근데 미국에는 버스 광고가 없는데 별로. 한국 보세요. 특히 서울. 한국은 그냥 다 곳곳에서 연예인들이 막 버스 타고 가잖아요. 가끔 가다 깜짝 놀래요. 네. 그 사람 얼굴이 너무 크게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으면 이거 음파를 던지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게 판단할 수 구글 있는데. 웨이모의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는 카메라 방식. 카메라니까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깜짝깜짝 얘가 놀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많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버스가 아니라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광고판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네네. 이건 유럽이나 미국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기에 사람 서 있어도 사람 크기만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가끔은. 우리 버스 정류장에도 근데 그렇잖아요. 그 광고가 사람이 작을 때가 있으면 이건 광고라 보는데 진짜 사람 실물 크기를 광고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13에서 해결되는가를 간단하게 해결되는가. 보셔야 되는 거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가 허가받느냐. 왜냐하면 로보택시 전에 저는 가장 테슬라가 AI 매출, 소프트웨어 매출을 어디서 내야 되냐면 FSD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 90달러 내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만으로는 작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시장으로 확대되고 유럽 시장으로 확대되고, 특히 중국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FSD를 월 구독하면서 가격은 똑같이 90달러 하지 않고 중국에 맞춰서 좀 낮추겠지만 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거는 폭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펀더멘탈에 반영되는 AI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보다 이 로보택시의 기술로서 로보택시가 몇 개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저 로보택시 괜찮은데 그 기술이 내 차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나도 출퇴근할 때 한번 손 놔봐?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보택시 자체가 FSD 구독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내면서 2025년에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펀다멘탈이 변화할 수 있다. 충분히 테슬라가 본격적인 AI 기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지 문샷 생각하면서 옵티머스가 나와서 막 창문 열어주고 막 이런 거 전기 충전해주고 이런 거 거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정수 박사님하고 테슬라의 궁금한 이야기 아주 잘 들었는데 저는 하여간 10월 10일 날 기대는 많이 되는데 FSD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건가. 네. 그리고 오늘 깨달은 거는 택시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구나. 그럼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건 자율주행만으로 택시 기사를 대체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렇죠. 이런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왜냐하면 장애를 받거나 노인을 어르시거나 아이들이 탈 때는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네. 트렁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뒤에다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운전자의 기능을 운전만은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인간의 가치는 기능적인 가치 이상의 뭔가가 더 그렇죠.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테슬라 이야기 살펴봤고요.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주말은 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시 보기 있으니까 보시고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과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